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2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3. 네 번째 만남. 우리는 두 눈에 붕대를 감고 현재를 통과한다. 시간이 흘러 붕대가 벗겨지고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온 날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 밀란 쿤테라. 키웨스트, 플로리다. 1976년 새벽 2시. 엘리엇의 나이 30. 키웨스트의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섬 전역의 주택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엘리엇은 전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일리나를 깨우지 않고 석유 램프에 불을 붙여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살았던 저택을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침실 밖으로 나왔다. 번갯불이 번쩍거리는 가운데 저택이 마치 태풍을 맞은 배처럼 기우뚱 흔들리는 듯했다. 저택의 중앙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시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리며 창문들이 요동쳤다. 그는 소스라치며 발길을 돌릴까 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위층으로 올라가 삐그덕거리는 마루를 지나자 해밍웨이의 집필실이 나왔다. 살짝 문을 밀어 여는 순간 무언가 그의 얼굴을 스치며 튀어올랐다. 고양이. 해밍웨이가 고양이를 좋아해 직접 50마리쯤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얼굴을 만져보니 뺨에 고양이가 제법 세게 핥히고 지나간 상처가 나 있었다. 나하고 동물하고는 여전히 궁합이 안 맞는군. 서재 안으로 들어간 그는 대작가의 소장품들을 경탄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내전 중이던 스페인까지 주인을 따라갔던 낡은 타자기, 피카소가 선물한 도자기, 여러 자루의 만년필, 위협적인 아프리카 가면, 수십 장의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 대작가의 서재에서는 왠지 마법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키웨스트에서 해밍웨이는 낚시를 즐기고 술판을 벌이는 짬짬이 무기여 잘 있거라 킬리만자로의 눈 같은 걸작을 집필했다. 어둠 속에서 대작가의 유품을 살피는 기분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연 전등에 불이 들어왔다. 램프에 불을 끈 그는 낡은 축음기가 비치된 곳으로 걸어갔다. 손에 제일 먼저 잡히는 레코드판을 올려놓자 바이올린과 기타가 어우러진 음악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30년대 재즈의 최고봉인 장고 라인하르트와 스테판 그라펠리의 연주였다. 그런데 갑자기 레코드판이 튀며 전구까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 안은 다시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다. 괜히 램프를 껐군. 램프에 다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라이터를 방에 두고 왔다는 게 생각났다. 이제 창문을 후려때리는 빗줄기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빨리 불을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인긴척이 느껴지며 누군가의 숨소리와 함께 금속석 소음이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라이터 불꽃이 일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여행자의 눈을 발견했다. 젊은 친구,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나? 그럼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지. 램프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갈색 가죽 의자에 앉은 남자가 엘리엇을 이윽고 바라보았다. 어서 일리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 주십시오. 엘리엇이 젊은 혈기에 끌어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지 말고 어서 이리 와 앉게. 엘리엇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다. 남자가 재킷 안주머니를 뒤져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는가? 이 아이의 이름은 엔질일세. 현재 20살이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네. 남자가 엘리엇에게 사진을 건넸다. 엘리엇은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이 엄마가 일리나인가요? 아니, 이 아이 엄마는 일리나가 아닐세. 그럼 누구죠? 엔지가 태어났을 때 일리나는 이미 죽은 지 10년이나 지났었지. 엘리엇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내가 자네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엘리엇은 어젯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좋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두죠. 헌데 왜 내가 일리나를 죽게 했다고 말했죠? 그가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하려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자네가 일리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지겨워요. 엘리엇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자네는 인생이 한참이나 남은 것처럼 일리나를 대했지. 하지만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네. 엘리엇은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지금은 사랑하는 방법 따위를 논할 계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장 궁금한 화제로 대화를 몰아갔다. 일리나는 어떻게 죽게 되죠? 오션월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네. 어떤 사고죠? 그게 언제인데요? 그건 말해줄 수 없네. 왜 말해줄 수 없죠? 나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안타까운 일이네만 나는 자네가 일리나를 살려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순간 말문이 막힌 엘리엇은 창문을 뒤덮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당신은 시간여행을 하게 된 목적이 일리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헌데 정작 운명의 여인을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까? 나도 일리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안타깝다네. 절대로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가 짜증을 내며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토록 안타깝다면 일리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뭔지 어서 말해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30년 동안 일리나만 생각해왔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일리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 내 심정을 자네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그만하고 일리나를 살리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지. 왜죠? 일리나를 살리면 자네는 그녀와 함께 살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요. 그럼 내 딸 엔지는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엘리엇은 감이 잡힐 듯 했지만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았다. 엔지 대신 다른 아이를 낳으면 되잖아요. 다른 아이? 자네는 딸을 낳아보지 않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에게 다른 아이는 엔지와 같을 수 없어. 나는 오로지 엔지만을 원한다네. 그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 엔지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네. 저는 일리나가 죽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엘리엇이 결연하게 말했다. 홧김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두 사람은 상대를 향해 얼굴을 바짝 들이댄 채 으르렁거렸다. 자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없이는 일리나가 어떻게 죽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일리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테고, 일리나가 죽는다면 나는 엔지를 절대로 낳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아버지가 되어보면 자네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다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한 일이라 해도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어. 두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에는 동지의식을 느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반목과 대립의 상황으로 돌변한 것이다.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을 뿐 서로 다른 사람인 두 남자는 끝까지 싸울 태세로 대립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을 잃지 않기 위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자 연장자가 먼저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일리나를 살리기 위해 자네는 어느 정도 각오가 돼 있었나? 무슨 대가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엇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일리나를 살리는 대신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인가? 물론입니다.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자네 말에 책임질 수 있겠나? 그런 각오라면 나한테 한 가지 생각이 있긴 하다네. 그 생각을 어서 말해보세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퍼붓고 있었다. 마침내 두 남자는 책상 옆에 붙은 호두나무 의자에 나란히 마주 앉았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키웨스트 등대 불빛이 벽과 마룻바닥에 깜빡거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일리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건 자네로서야 당연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3가지 조건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네. 3가지 조건? 첫째, 아무에게도 자네와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되네. 일리나는 물론이고 매트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매트가 믿을 만한 친구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엇이 반기를 들었다. 신뢰 문제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운명을 바꾸는 끔찍한 반역을 저지르려 하는 거야. 운명을 거역하는데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나?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난 자네와 함께 이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네. 두 번째 조건은 일리나를 살리게 되면 자네는 그녀와 헤어져야 하네. 일리나와 헤어져야 한다고요? 엘리엇은 점점 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일리나와 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네. 물론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 있겠지만 자네는 그녀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네. 너무나 끔찍한 말이라 엘리엇은 망연자실했다. 입을 열어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가 자네에게 끔찍한 말을 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네.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엘리엇이 핏기 없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앞으로 9년 뒤인 1985년 4월 6일 밀라노에서 열리는 외과학회에 참석하면 자네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가 나타날 걸세. 여자 쪽에서 접근해 오면 자연스럽게 응해주고 함께 주말을 보내야 하네. 엔지는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테니까. 이제 3가지 조건을 모두 말했네. 일리나와 엔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또다시 천둥 소리가 위협적으로 쿵쾅거렸다. 엘리엇이 아무 대답이 없자 그가 다시 명시했다. 인간사의 흐름을 바꾸려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말해 나로서는 자네가 거절해도 상관없다네. 자, 어서 말해보게. 거절할 텐가? 아니면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일 텐가? 자리에서 일어선 남자가 소나기 속을 뚫고 사라질 태세인 듯 외투에 단추를 잠갔다. 엘리엇은 그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일리나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와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이 아파왔다. 엘리엇이 손을 뻗어 막 방을 나서려는 그를 잡았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알겠네. 곧 다시 오겠네. 그가 문을 닫으며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